피자 2판에 8천억 원. 2010년 어떤 프로그래머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를 샀는데 그게 지금은 강남 아파트 수십 채 값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가 6천억 원을 날렸고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을 파헤치고 있죠. 어떤 고등학생은 용돈으로 산 암호화폐로 억만장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이 암호화폐는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가 뭔지부터 볼까요? 크립토커런시라는 영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로 보호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크립토는 암호, 커런시는 돈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실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금색 비트코인 동전은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지갑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 돈처럼 보내고 받고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 앱의 돈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핵심은 중간기관의 유무입니다. 달러나 원화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송금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해요. 은행이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을 관리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든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든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 대형 은행들이 무책임한 대출로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집과 직장을 잃었지요. 그런데 정부는 망한 은행들을 세금으로 구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화폐 시스템을 불신하게 됐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은행이 무책임하게 돈을 다루는 걸 보면서 분노한 거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암호화폐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일본식이라 일본인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도 그가 누군지는 미스터리예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비트코인 첫 블록에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는 신문 헤드라인을 남겼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원래 암호화폐는 실제 돈처럼 쓰라고 만든 겁니다. 달러처럼 커피 사고 월세 내는 용도였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상상한 미래는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생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몇십 원 하던 게 2017년에 2천만 원, 2021년에 9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쓰기보다는 투자 상품으로 보게 된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어요.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죠. 맥도날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봅니다. 왜 일반인들은 돈으로 안 쓸까요?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커피가 0.001 비트코인인데 내일은 0.002 비트코인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커피인데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제 받은 월급 비트코인이 오늘은 30%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장을 보러 갔는데 물건값이 매 시간 바뀐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정적인 원화나 달러로 생활하고 암호화폐는 투자용으로만 보유합니다. 비트코인이 최초였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을 추가했고 리플은 은행 간 송금에 특화됐어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돼서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도 있죠. 밈코인은 인터넷 유머로 만든 건데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행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답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면 암호화폐의 거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철수가 공책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책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만 원을 보냈다. 영희가 민수에게 5천 원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기록되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수정 테이프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남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철수만 공책을 가진 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책 4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수도 하나, 영희도 하나, 민수도 하나, 마을 사람 100명이 전부 똑같은 내용이 적힌 공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면 100권의 공책에 동시에 기록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철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공책을 조작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영희한테 1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99명의 공책에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즉시 들통납니다. 철수의 공책만 다른 내용이니까 그건 가짜로 판명되고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해킹하려면 100권의 공책을 동시에 다 바꿔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공책의 각 페이지가 블록입니다. 한 페이지에 거래 내역이 가득 차면 그 페이지를 봉인하고 새 페이지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페이지들이 이제 체인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블록체인, 블록들의 체인인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당신이 친구에게 비트코인 1개를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스마트폰 앱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천 대의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미국에도, 중국에도,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이 노드들은 당신의 거래가 정말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핵심 보안 장치입니다. 컴퓨터들이 경쟁적으로 암호 퍼즐을 풀어서 거래가 진짜인지 조작된 건 아닌지 검증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명의 공증인이 동시에 서류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컴퓨터가 이 거래는 진짜입니다라고 선언하면 그 정보가 블록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은 이전 블록들과 체인처럼 연결되면서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당신의 친구는 비트코인 1개를 받게 되고 전 세계 모든 노드가 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송금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앱으로 친구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은행이 거래를 검증하고 처리합니다. 은행의 컴퓨터가 당신 계좌에서 10만 원을 빼고 친구 계좌에 10만 원을 더하는 거죠.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은행이 없어요. 대신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대의 컴퓨터가 함께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중앙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가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 컴퓨터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냥 착한 맘에 자원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똑똑한 보상 시스템이 있어요. 퍼즐을 풀고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들을 채굴자, 영어로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왜 채굴자냐고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캐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암호화폐 시스템이 그들에게 새로운 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처음에는 블록 하나를 검증할 때마다 50비트코인을 줬어요. 지금은 6.25 비트코인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가치죠.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라면 블록 하나 검증하면 3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전 세계에 비트코인 채굴 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천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한 건물에 빼곡하게 설치해놓고 24시간 쉬지 않고 퍼즐을 푸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미국,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거대한 채굴 공장들이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퍼즐을 많이 풀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채굴 과정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고성능 컴퓨터를 24시간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량이 네덜란드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의 상당 부분이 석탄 발전소에서 나와요. 환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부터 지분증명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복잡한 퍼즐을 풀 필요 없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검증하는 권한을 얻는 방식이죠. 전기도 훨씬 적게 쓰고 속도도 빠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암호화폐는 과연 좋은 투자일까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잃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누구는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성공 사례부터 볼까요? 2011년에 비트코인을 개당 1달러, 그러니까 1,000원 정도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021년 정점에 팔았다면 6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8천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투자금이 8만 배로 불어난 거죠. 100만 원을 넣었으면 800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학생은 2009년에 논문을 쓰면서 비트코인을 연구했어요. 재미삼아 27달러어치를 샀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죠. 4년 뒤 비트코인 뉴스를 보고 내가 그거 샀었는데? 라고 기억해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27달러가 88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10억 원이 넘게 불어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오슬로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미국의 17세 고등학생이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1,000달러를 이더리움에 투자했어요. 친구들은 다 게임이나 옷을 사는데 이 학생은 암호화폐를 샀죠. 몇 달 뒤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돈이 100만 달러가 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실패 사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최고점인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갈 거야 라며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11월에는 1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이 75% 폭락한 겁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500만 원만 남은 거죠. 더 비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2022년 루나라는 암호화폐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서 안정적이라고 광고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투자했고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단 며칠 만에 루나의 가격이 거의 0원이 됐어요. 수십조 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가 인터넷에 가득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가격이 널뛰게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투기와 심리, 그리고 뉴스의 영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감정에 크게 좌우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 2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즉시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등했어요. 유명인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수조 원의 가치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안 좋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하자 가격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 만에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중국도 금지하는데 미래가 있을까라며 패닉에 빠진 겁니다. 반대로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가격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ETF는 일반인들이 주식 사듯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에요.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받았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치솟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뉴스, 유명인의 발언, 정부 정책, 심지어 트위터 분위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심해요. 하루에 20%에서 30%씩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이제 암호화폐 세계의 핵심 용어들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탄생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실제 금처럼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생산되지 않아요. 이런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알트코인은 얼터너티브 코인, 그러니까 대체 코인의 줄임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알트코인 중에는 실제로 유용한 기술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냥 돈벌이 목적으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현금을 넣는 일반 지갑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은 지갑이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암호화폐는 항상 블록체인 위에 존재합니다. 지갑은 그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공개 키와 개인 키라는 두 가지 키를 저장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핫월렛과 콜드월렛이죠.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킹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수천억 원어치가 도난당한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지갑입니다.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에 저장하거나 심지어 종이에 인쇄해서 보관하기도 해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안전하죠. 하지만 불편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제임스 하웰스 기억나시죠? 그가 버린 하드디스크가 바로 콜드월렛이었습니다. 2013년에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그 안에 8,000개의 비트코인 개인 키가 들어있었어요. 당시에는 가치가 몇백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웨일즈 뉴포트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파헤칠 수 있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에서 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개 키는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예요. 이건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코인을 보낼 수는 있지만 빼갈 수는 없거든요. 개인 키는 비밀번호이자 서명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그 암호화폐를 실제로 쓸 수 있어요. 거래를 승인하고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개인 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키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포크는 암호화폐가 두 개의 버전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의견이 갈릴 때 발생하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2017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일부는 블록 크기를 키워서 한 번에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중앙화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암호화폐의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탈중앙화입니다. 어떤 중앙기관도 통제하지 않아요. 일반 화폐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서 빵 한 개가 수백만 원이 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어서 누구도 마음대로 더 만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접근성입니다.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약 17억 명이나 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 살거나 신분증이 없거나 은행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고 신용점수를 확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국제 송금입니다.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0달러를 송금하면 수수료로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내야 하고 돈이 도착하는데 2일에서 5일 걸려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전송됩니다. 네 번째는 24시간 운영입니다. 은행은 주말에 쉬고 공휴일에 쉬고 밤에도 문을 닫잖아요. 주식시장도 평일 낮에만 열려 있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새벽 3시에도 거래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도 거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은행 거래는 모두 기록되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이 암호화돼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명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나 수사기관이 노력하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보다는 훨씬 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높은 수익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몇 년 만에 수천 % 올랐어요. 2020년에 1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샀다면 2021년에 1억 원이 넘었을 겁니다. 1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20%, 30%씩 움직이는 게 흔해요. 아침에 100만 원이었는데 저녁에 7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도지코인은 몇 달 만에 1만 % 올랐다가 다시 80%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좋아합니다. 마약 거래, 무기 거래, 해킹으로 훔친 돈 세탁 등의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크로드라는 다크웹 사이트는 온갖 불법 물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곳이었는데 2013년에 FBI에 적발됐죠. 세 번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면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환영하고 어떤 나라는 애매하게 놔두고 있어요. 이 규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기와 해킹이 많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규제가 덜 된 야생이에요. 가짜 코인을 만들어서 속이거나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섯 번째는 소비자 보호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한번 보내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가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기록되거든요. 도와줄 고객센터도 없고 환불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년에 소비하는 전기량이 네덜란드 같은 국가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투자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학자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세요. 이 영상 하나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FOMO에 휩쓸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나는 코인으로 1,000만 원 벌었어라고 자랑할 때가 보통 고점입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코인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사기를 조심하세요. 100% 수익 보장은 다 사기예요.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암호화폐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외에도 물류, 의료, 투표 등에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큰 자산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